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날씨가 이제 확실히 좀 쌀쌀해지고 겨울이 가까이 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야외 활동하기가 점점 힘들어지죠. 와, 잘됐다. 왜요? 책 읽기 좋은 시간 된 거니까요. 도서관, 서점 가서 책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것도 일종의 놀이일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아이들이랑 좀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인문탐구분기 마지막 달 11월 책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술과 철학 주제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책, 초등학교 1학년들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음악이 가득한 집. 음악이 가득한 집. 음악이 가득하다 하면 그냥 이제 우리의 어떤 통념, 보편적인 생각대로 해보면 굉장히 아름답겠다,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 방에는 바이올린, 이 방에는 플룻, 이 방에는 드럼, 이 방에는 뭐 어떤 악기 등이 각자 자기 소리를 다 연주하고 있는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아름다운 소리가 아닐 겁니다. 따라서 음악이 가득하면 과연 아름다울까? 라는 질문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선입견 혹은 음악에 대한 이미지와 실제 상황은 다를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은 그런 이야기들을 재미있는 내러티브로 여러 가지 악기들이 만들어내는 불협화음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조화롭게 하나의 흐름과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지휘자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어요. 음악에 대한 뭐 좋은 주제를 담고 있는 책이니까 책 자체로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악기들 하나하나의 소리가 좀 책에서 들려진다면 어떨까? 요즘 뭐 IT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이 아이들이 음악을 먼저 상상해 보면 좋겠고, 그 상상한 것이 실제 악기 소리와 같은지 다른지 등을 비교해 보면서 한번 읽어볼 수 있다면 훨씬 더 재미있게 또 경험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으로만 꼭 국한하지 마시고요. 책에서 다뤄지는 악기들의 소리들을 아이들과 함께 같이 들어보시면서 책을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이모와 함께 도란도란 음악여행. 자, 이거는 토토북. 토토북도 굉장히 좋은 책들을 많이 내는 잘 알려진 출판사인데요. 이모가 음악 이야기를 들려준다. 와, 컨셉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사실 글밥 수준을 놓고 보니까 이 2학년들 치고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3학년들 정도라면 좀 더 쉽게 소화할까 싶기는 했는데, 하지만 지식 수준 면에서는 2학년이나 3학년이나 진배 없을 것 같고요. 누군가가 좀 설명을 해주면서 내용을 좀 이해하면 훨씬 좋겠다. 그리고 또 이 책은 좀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초등학생들이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에게는 무조건 좀 쉽게 자꾸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 악기, 소리 뭐 요 정도에 국한할 때가 있는데, 사실 음악이라고 하는 요소, 예술의 한 영역이지만 이것도 단순히 곡이나 음률 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인물, 이론, 또 그것과 관련된 역사,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잖아요. 제가 모든 그 탐구분기, 특히 인문철학분기에 있는 도서들은 뭐 어떤 개별적인 사건으로 이벤트로 기억한 다음에는 연결되어지는 역사로 이해하고 그 역사들 이면에 깔려있는 철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곤 했는데, 음악도 마찬가지겠죠. 따라서 어떤 곡, 악기 소리 이해했다면 음악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목차를 읽어드리면 2주에 걸쳐서 소개해 드릴 건데, 일단 1주차는 음악의 시작, 음악이 사람의 성격을 바꾸다니. 오래전 악기는 어땠을까? 수학자가 발견한 음의 법칙, 그러니까 음에 대한 얘기겠죠. 음악을 만들어내는 악기, 피아노가 현악기라고? 타악기 아니야? 귀한 악기였던 트럼펫, 한 번을 치더라도 정확하게. 무슨 악기일 것 같으세요? 타악기겠죠? 자, 음악을 감상하는 방법. 자, 음악을 감상하는 방법도 소개를 해요. 지휘자는 대단한 사람인가 봐? 옛날 음악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집에서 감상하는 연주회. 좋은 음악을 찾아 듣는 방법을 저는 때로는 공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음악이나 미술은 그냥 보고 경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쪽도 있어요. 물론 그건 역시 맞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음악도 내가 이해하고 있는 만큼 감상하는 것도 풍성해 줄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그런 방법의 힌트를 마치 이모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듯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풍부한 배경 지식을 늘려주면서 음악 자체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좀 증폭시켜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한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린다면, 음악이 사람의 성격을 바꾸다니?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고대 사회 때는 사람들의 마음, 성정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많이 들려줬다고 해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면 사람들의 마음이 좀 더 아름다워질까요? 얼핏 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식물한테도 동물들한테도 음악을 들려주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경험하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음악이 가져다주는 효과, 그러면 케이팝이나 이런 신나고 흥겨운 노래들을 들을 때 에너지가 뿜뿜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차분하고 집중하고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는 클래식 음악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게, 또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이 책에 있는 설명들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유익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짠! 명화로 배우는 미술의 모든 것. 자, 이 책은 제가 포인트가 명화로 배우는 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술의 모든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음악 같은 경우는 음률, 음표, 악기 이런 구성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미술도 우리가 작품 한 사건, 예를 들면 렘브란트의 그림 하면 우리가 그 그림으로 기억을 하지만, 그 그림을 구성하고 있는 미술에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는 점이 필요하고 선이 필요하고, 그 선으로 이어진 하나의 면이 존재할 수 있겠죠. 또 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색깔이 있으면은 색채, 채도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고요. 또 명암, 밝기와 같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이런 요소들로 우리는 미술 작품을 잘게 분석도 해볼 수 있고, 구성하는 요소들을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책에서 작품을 소개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점과 선과 면이 만나서 하나의 그림이 되는 거야 라는 설명을 한 뒤에 어떤 작가가 소개될 것 같으세요? 대표적으로 몬드리안이겠죠. 자, 예를 들면 몬드리안 같은 경우는 빨강색, 파란색, 노란색 세 개 구성이 있지만, 그의 그림의 형태를 놓고 보면은 점과 선과 면, 그러니까 네모나는 도형이 좀 강조되는, 되게 어떻게 보면 예술작품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예술작품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따라서 이런 추상적인 예술들도 예술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연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베껴 그린 것만 예술이 아니라, 이처럼 도형이나 구조를 가지고서도 예술을 표현할 수 있다. 비슷한 의미에서 이제 후반부에 가게 되면 다양한 예술가들 중에서 예를 들면 피카소 같은 작가들도 소개합니다. 아비뇽의 처녀들 이런 작품들 보면은 실제로 있는 사람의 모습과 굉장히 달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예술에 대한, 특히나 미술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이런 요소들을 사용해서 예술적인 표현을 이뤄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술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만 3학년, 4학년들 뿐만 아니라 고학년들의 경우에도 해당 주제에 대한 내용을 아직 익혀보지 않았다면 충분히 도움될 만한 책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초등학교 4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입니다. 짠! 이데아의 숲에서 정의를 찾다. 여러분, 이데아 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맞습니다. 플라톤이죠. 4, 5, 6학년은 철학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계속 소개해 드릴 텐데, 우선은 인물 중심으로 보시라. 근데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에 참 어려운 굉장히 깊이 있고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는 철학자입니다. 특히 그가 말하는 이데아라고 하는 거는요, 흔히 얘기하는 형이상학?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추상적인 실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그의 철학을 이렇게 잘 이해하기 어렵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좀 쉽게 전달해야 돼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먹어봤어요. 어떤 딸기를 먹었는데 딸기가 별로 달지 않았어. 딸기는 그냥 별로 달지 않고 식감 놓고 보면은 그냥 물컹물컹하긴 한데 내가 볼 때 별로 매력 없는 과일인 것 같아. 자, 이 사람의 경험은요, 좀 맛없는 딸기를 먹었기 때문에 딸기 맛을 그렇게 평가하는 걸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아닌데, 내가 먹었던 딸기라는 과일은 정말 이 세상 어떤 과일보다 달콤하고 맛있던데, 즙도 많고.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과연 누가 딸기를 제대로 맛본 걸까요? 둘 다 딸기죠. 근데 딸기의 맛은 각각 서로 다르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경험해도 서로 다른 그런 딸기의 실제 맛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딸기라고 부르는 일종의 공통의 생각, 대상을 정의하는 뜻 같은 건 무엇일까? 그게 어쩌면 딸기의 이데 아닐까?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보는 방식이겠죠. 자, 이처럼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플라톤의 많은 이론의 설명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이데아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배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학년들도 한번 도전해보기에 충분한 책이고요. 즐겁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5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짠!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 10대를 위한이라고 써있으면 우리가 보통 청소년 시기를 생각하실 텐데 제가 볼 때 진짜 청소년 시기인 중고등학생들은 10대를 위한이라는 이 부제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냥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을 수 있고 읽어야 해요. 자, 그런데 초등학생 수준에서 사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 이 책은요 10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올리는 청소년들 말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정도 되는 중고학년들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 마이클 샌델의 유명한 책을 맛보기 위해서 먼저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요 이 책은요 사파가 굉장히 많아요. 이미지가 굉장히 많아서 글의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샌델의 책도 원래 그렇지만은 이론적인 설명을 좀 줄이고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확 와닿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를 좀 예를 드릴게요. 자, 영국에서 있었던 1884년에 미뇨네트호, 발음도 어렵다. 미뇨네트호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왜 중요했냐? 배를 타고 오던 선원 4명 중에 3명이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어리고 약한 선원을 사람인데 잡아먹은 거예요. 인육을 먹었어요. 끔찍한 일이죠. 자, 이 사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결국 그래도 한 명을 희생해서라도 3명이 살지 않았냐, 1대3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지켰으니 이것도 나름 뭐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축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건 사람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그 사람의 생명을 해침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다고, 그런 일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견해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이 책에서는 이제 철학적인 사조로 정리해 본다면 공리주의적인 생각, 그리고 그 공리주의적인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을 문제점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미있는 예시로 구체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런 지점에서 초등학생 수준에서 정의란 무엇인가가 읽고 싶다? 그럼 이 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6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짠! 대립과 모순을 통해 세상을 배워요. 자, 우리가 자음과 모음의 시리즈들을 가지고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유명한 철학자들,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톤도 있지만 6학년은 누굴 배우냐면 무려 헤겔을 배웁니다. 해결하면 다들 뭐 정반합 이렇게 기억하실 텐데 맞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 수준으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또 구체화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요, 이 책 시리즈가 보면 등장인물들 이름이 다 의미가 있는데, 이 책에 예를 들면은 선생님 역할로 나오시는 분의 이름은 해결이에요. 해결. 해겔이 아니고. 근데 좀 비슷하죠. 해결. 그리고 여주인공이 나와요. 여자 학생인데 초등학교 여학생인 것 같은데 이름이 뭐냐면 정신이야. 정신. 그래서 이 책에서 어떤 챕터들이 있냐면, 엄마 왜 내 이름이 정신이야? 그 다음에 자유로운 정신,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정신을 의윤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처럼. 그 아이가 자유롭게 움직여? 그러면은 자유로운 정신. 그 다음에 절대 정신이라는 챕터도 있어요. 뭔지 궁금하죠? 그래서 아이로 마치 그 캐릭터로 우리의 정신을 빗대거나 작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도 초등학생들한테 좀 다가가려는 접근이 아닌가. 그게 과연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재밌었는지는 아이들 각자마다 판단할 일이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상당히 애를 쓴 흔적이 보인다. 특히 내용 중에서 제가 아이들에게 도움될 만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은 해겔의 모순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이 모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인데 우리가 보통 대립되거나 반대된다라고 여길 때와는 다르게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와는 개념이 조금 다르게 정의가 되죠. 그럼 우리가 이런 거 해볼 수 있잖아요. 반대와 모순은 과연 그 뜻이 어떻게 다른가? 반대의 예를 들어보자. 모순의 예를 들어보자.
그래서 이 역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예시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6학년 학생들에게 해겔? 야,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해겔을 다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철학자가 있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에는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중학교 1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플라톤의 국가 정의를 꿈꾸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플라톤 얘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4학년이었나요? 플라톤의 이데아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은 아예 플라톤의 국가를 배웁니다. 따라서 플라톤이 주장했던 하나의 개념, 핵심을 소개했던 게 이제 4학년 수준이라면 중학생 수준에서는 그것을 전체로 이해한 다음에 국가의 운영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슈에 접목을 시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플라톤의 국가 통치 방법 하면 딱 떠오르시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데아도 있지만, 그렇죠, 철인의 통치죠. 철인이 다스리는. 그래서 그 철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사리사욕을 멀리하고 중립적이면서도 굉장히 지혜롭고 어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만능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과연 그런 철인이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와 같은 현실적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고요. 책에서 자연스럽게 플라톤은 그 철인과 철인이 아닌 사람의 등급을 나눕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최근의 민주주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플라톤의 사상은 어떤 사람들은 엘리트주의다. 즉 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철인의 역할, 소수의 역할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사람들을 등급나는 것이다. 뭐 이런 어떤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책의 후반부를 읽으면서 중학교 1학년 정도 학생들은 직접 그 질문을 스스로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과연 이 플라톤의 주장을 나는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읽는다면 훨씬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중학교 2학년 3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파놉티콘. 자, 이 책은 일단 제목은 굉장히 유명해요. 파놉티콘.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실제 책을 보신 분들은 적을 겁니다. 자, 이 책은 사실은 책세상에서 나온 문고판 시리즈예요. 따라서 문고판, 분량이 작다는 거죠. 읽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 전체를 놓고 봐도 한 150쪽 정도 된다고 보면은 그 중에 절반은 해설이고 절반만 파놉티콘이에요. 따라서 파놉티콘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길지 않다.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놉티콘의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는 바로 그가 제안했던 원형 감옥의 모습이죠. 파놉티콘은 그러한 구조를 뜻하는데 최근에 뭐 예를 들면 뭐 AI 기술, 디지털 기술, 통신 기술 발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전자기기를 사용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전자기기를 마치 내가 사용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거꾸로 그 전자기기에 의해서 내 정보가 추적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이처럼 감시사회, 뭐 중국에선 또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죠. 뭐 CCTV로 사람들의 얼굴을 인식한 다음에 그 얼굴을 분석해서 그게 누군지를 알아낼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기술이 굉장히 탁월하대요. 자, 이 모든 것은 바로 정보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개념이 곳곳에 여러 영역에 퍼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에게는요, 그 파놉티콘의 모습이 어떤 것일지를 한번 그려보게 하시고 벤담이 얘기했던 과거의 파놉티콘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의 파놉티콘은 과연 무엇일까? 애플일까? 구글일까? 아니면 그 무엇일까?를 아이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책도서 소개는 마쳤는데요. 보통 예술과 철학 주제가 많다 보니까 다소 추상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 설명보다는 책이 훨씬 재밌고 구체적이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꼭 한번 책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좀 더 유익하고 재밌는 책 소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